뇌종양 수술 당일 남편은 내 절친과의 사이에 1살 된 아들이 있다고 고백했다. 뇌수술을 30분 앞두고 남편이 침대 곁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나와 미나 사이에 아들이 있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미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일이면 정확히 1살이 된다. 태호는 나와 함께 7년 동안 난임 치료를 버텨왔다. 배아 이식에 실패할 때마다 나를 안아주었다. 나만 있으면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내가 주사를 맞고 결과를 기다리고 내 몸을 탓하는 동안 그는 늘 내 곁에 앉아 나를 위로하던 여자와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바로 어제도 미나는 수술이 잘 되길 빌며 봉은사에서 가져온 부적 주머니를 들고 병원에 왔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설화야, 수술은 꼭 잘 될 거야. 이제야 나는 그녀의 손이 왜 그렇게 차가웠는지 알 것 같았다. 태호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네가 회복한 뒤에 말하려고 했어.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진실도 모른 채 떠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 나는 15년을 함께 살아온 남자를 바라보았다. 내가 수술대 위에서 죽을 수도 있는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배신을 정직한 행동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미나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 죄도 없어. 그 아이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지? 사과가 아니었다. 내가 아픈지 묻는 말도 아니었다. 그가 가장 먼저 걱정한 건 내가 자기 아들을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나는 수액 바늘이 꽂힌 손을 살짝 움직였다.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따라 흘러 들어왔다. 심전도 모니터의 파형은 여전히 일정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물었다. 내일이면 그 아이가 1살이 되는 거야? 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렇게 침착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 했다. 응. 그럼 두 사람은 언제부터 만난 거야? 그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2년이 넘었어. 2년이 넘는 시간이었다. 그 2년이 넘는 동안에도 미나는 계속 우리 집을 드나들었다. 여전히 나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주사와 통증, 영원히 엄마가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털어놓을 때마다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태호도 매일 밤 내 옆에서 잠들었고 주말이면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탁자 위의 작은 가방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전날 내가 서명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태호는 내가 그의 고백을 듣기 전에 이미 모든 사실을 알아냈다는 것을 아직 몰랐다. 내가 살아서 수술실을 나온다면 무엇을 할지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도 몰랐다. 설화야. 그가 나지막이 불렀다. 난 널 버릴 생각은 없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인데? 태호가 멈칫했다. 우리 천천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셋이서?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면 충분했다. 나는 손을 뻗어 서류 가방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렇다면 오늘 모든 걸 끝낼 거야. 태호가 벌떡 일어났다. 끝낸다니 무슨 말이야? 오늘부로 당신 가족에게 제공하던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뜻이야. 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지원? 그는 너무도 빠르게 되물었다. 어머니 생활비는 계속 내 월급에서 나가고 있잖아.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 2명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다. 문설아님, 이제 가실 시간입니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태호가 곧바로 다가왔다. 잠깐만, 방금 뭐라고 했어? 간호사 1명이 우리 사이를 막아섰다. 나는 휠체어에 앉은 뒤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부터는 당신이 선택한 가족을 직접 부양해. 휠체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닫혀가는 문틈 너머로 태호는 여전히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15년 동안 꼬박꼬박 받아온 돈이 자신의 월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 미나가 살고 있는 집의 월세도 내 돈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변호사에게 3건의 서류를 동시에 발송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최혜진 변호사가 보낸 문자에는 4글자만 적혀 있었다. 시작됐어요. 수술실 안의 공기는 살을 내듯 차가웠다. 마취과 의사가 몸을 숙였다.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 1, 2, 3.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다. 매달 25일이면 현금 인출기 앞에 서 있던 내 모습이었다. 15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 계좌는 시어머니가 관리하는 생활비 계좌였다. 결혼 후 첫 겨울,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시아버지는 낡은 집과 아직 다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홀로 살아가야 하는 시어머니를 남겼다. 남편은 장남인 자신이 본가를 지켜야 한다며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우리 부부의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시어머니까지 부양할 수 없었다. 당분간만 나를 좀 도와줘. 내가 돈을 더 벌게 될 때까지만. 남편은 내게 그렇게 부탁했다. 당시 나는 병원 행정부서에서 일하며 야간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자주 했고 모아둔 돈도 조금 있었다. 한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돕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끝없는 희생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나는 매달 시어머니의 생활비로 180만 원을 보냈다. 그 밖에도 집 수리비와 시어머니의 병원비가 들었다. 그 모든 돈은 내 월급에서 나갔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남편도 고맙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시어머니 역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들이 보내는 돈이라고 믿었다. 시어머니는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고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도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나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갈수록 냉담해졌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7년 동안 이어진 난임 치료는 내 몸과 마음을 모두 지치게 했다. 계속되는 주사 때문에 나는 매일 메스꺼움과 두통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남편과 나 사이의 아이를 품에 안고 싶다는 간절함 하나로 견뎠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아파트를 찾아왔다. 나는 올라오는 구역질을 억누르며 서둘러 차를 준비했다.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는 찻잔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차갑게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언제쯤 박씨 집안의 대를 이을 손주를 낳을 거니?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곧장 찔렀다. 나는 찻잔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뜨거운 차가 흘러넘쳐 손끝을 대었지만 그 아픔은 마음속 고통에 비할 수 없었다. 남편은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동안 줄곧 휴대전화 화면만 바라보았다. 엄마, 그 얘기는 그만해. 남편은 형식적으로 한마디만 했을 뿐 나를 지킬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나는 떨리는 두 손을 앞치마 아래로 숨기고 힘껏 움켜쥐었다. 나는 왜 그런 나날을 견딜 수 있었을까? 늘 가족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다. 내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언젠가는 내 노력이 보답받고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어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믿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어느 날 밤 나는 심하게 앓아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남편의 휴대전화로 어머니가 보낸 짧은 문자가 도착했다. 이번 달 돈이 아직 안 들어왔다. 빨리 보내라고 해. 남편은 화면을 힐끗 본 뒤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그러고는 열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내게 등을 돌리고 잠들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편리한 지갑이자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주기를 기대받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렇다고 곧바로 송금을 끊지는 않았다. 감정에 휩쓸려 행동했다가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대신 모든 증거를 남몰래 보관하기로 했다. 은행 송금 내역서, 시어머니의 병원비 영수증, 집 수리비와 관련된 서류들. 나는 그 모든 것을 한 권의 서류철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무렵 남편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외출하고 몰래 전화를 거는 모습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한 달 전 나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두려움 속에서 나는 내 삶을 돌아보았다. 15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를 소모하면서도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참고만 살아왔다. 이번 수술로 내 생명이 끝난다면 남는 것은 후회뿐일 터였다. 수술 전날 나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최혜진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서류철을 확인한 최혜진 변호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문설화님,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남편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나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혜진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문서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남편 앞에서 언급한 시가에 제공하던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는 통지서였다. 문설화님, 수술이 끝났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나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둔한 통증이 계속됐다. 하지만 정신은 이상할 만큼 맑았다. 수술은 성공했다. 나는 새로운 아침을 맞았다. 내 삶을 되찾는 길에서 맞이한 첫 아침이었다. 방 한쪽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다. 화면에는 최혜진 변호사가 보낸 짧은 문자가 떠 있었다. 통지서 발송 완료했습니다. 자동이체와 문설화님 명의의 가족카드도 모두 정지됐습니다. 몇 시간 뒤 남편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중환자실에 뛰어들어왔다. 중환자실의 고요는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깨졌다. 설화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 태호가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다. 이마에는 땀이 가득했고 넥타이는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다. 뇌수술을 막 마친 아내를 걱정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에 든 휴대전화를 내 쪽으로 내밀기만 했다. 내 가족 카드가 정지됐어. 엄마 계좌로 보내던 자동이체도 해지됐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고함이 병실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머릿속의 둔한 통증을 견디며 침착하게 남편을 바라보았다.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여전히 일정한 간격으로 삐 소리가 울렸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아 주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말했잖아. 나는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부터 당신 가족에게 제공하던 모든 지원을 끝내겠다고.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끊으면 어떡해. 다음 주에는 지붕 수리비도 내야 하고 엄마 병원비 납부일도 곧이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나 해?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나는 얇은 이불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다. 아주 잘 알아. 잘 알기 때문에 멈춘 거야. 나는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당신과 미나,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각자의 삶을 직접 책임져. 미나의 이름을 듣는 순간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남편과 미나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은 어제가 아니었다. 미나는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였다. 내가 난임 치료로 고통받던 여러 해 동안 늘 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도 미나였다. 설아는 정말 많이 노력했어. 언젠가는 꼭 보답받을 거야. 미나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안고 함께 울어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내 뒤에서는 남편과 계속 몰래 만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년 반 동안 이어졌다. 이제 미나의 품에는 곧 1살이 되는 남편의 아들이 안겨 있었다. 의심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다. 약 반년 전 오랜만에 미나를 만나 차를 마셨다. 미나는 자신이 미혼모라고 말했다. 쉬는 날에는 아이랑 둘뿐이라 정말 힘들어. 아이 아빠도 곁에 없잖아. 미나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더니 무심코 말했다. 태호도 주말이면 자주 골프 치러 가거나 출장 가지. 설아도 참 힘들겠다. 찻잔을 들고 있던 내 손이 곧바로 멈췄다. 나는 미나에게 남편이 주말마다 자주 골프를 치러 가거나 출장을 간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미나는 왜 남편의 일정을 나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 그날 이후로 사소한 이상 징후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다. 남편의 정장에 내가 쓰지 않는 섬유 유연제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남편이 아끼던 넥타이 핀이 미나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한쪽 구석에 찍혀 있었다. 그 작은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보니 답은 하나뿐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수술 전날 드러났다. 미나는 수술이 잘 되길 빌며 봉은사에서 가져온 부적 주머니를 들고 병원에 왔다. 미나는 부적 주머니를 꺼내다 실수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충격으로 잠금 화면이 켜졌다. 배경 화면에는 남편과 미나,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의 사진이 떠 있었다. 세 사람은 잔디밭에 서서 그림 속에서 막 걸어 나온 행복한 가족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미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황급히 휴대전화를 감췄다. 미안해,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어. 미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내가 난임 치료 때문에 울던 밤마다 미나는 내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병실에서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부적 주머니가 참 예쁘다. 그때는 이미 최혜진 변호사에게 넘겨야 할 모든 증거와 서류가 내 손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침묵한 것은 두렵거나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들키지 않은 채 모든 지원을 끊기 위해 침묵한 것이었다. 미나도 후회하고 있어.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네, 몸이 좀 회복되면 우리 셋이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했어. 미나도 너를 상처 입히고 싶어 하지 않아. 이제 이야기할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뜻은 변호사가 보낸 문서에 모두 분명하게 적혀 있어. 이제부터는 내 재산의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마. 농담하지 마. 남편은 다시 화를 내며 침대 난간을 꽉 움켜쥐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일이야. 변호사까지 끌어들여서 일을 엉망으로 만들지 마. 우리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책임져.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돈으로 당신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는 없어. 당신의 내연녀와 그 아이까지 부양할 의무는 더더욱 없고. 남편은 말문이 막힌 채 이를 악물었다. 지금은 너랑 이야기해봐야 소용없겠어.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그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내뱉고는 발을 쿵쿵 구르며 병실을 나갔다.
조용한 병실 안에 문이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머리의 상처는 맥박이 뛸 때마다 욱신거렸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할 만큼 해방된 기분이 들었다. 남편이 떠난 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일을 떠올렸다. 나를 배신한 사람은 남편과 미나뿐만이 아니었다. 시어머니 역시 오랫동안 나를 속여왔다. 시가의 낡은 집에 있던 제기장 아래 서랍, 대청소를 하다 우연히 발견한 비밀 통장, 그 안에 기록된 이해할 수 없는 돈의 흐름, 그리고 출금 내역 옆에 적혀 있던 믿기 어려운 이름들. 나는 그 모든 것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남편은 내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변호사에게 행동을 요청했는지 아직 몰랐다. 이것은 단순히 불륜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나는 박씨 집안이 오랫동안 감춰온 모든 어둠을 끝내고 싶었다. 병실의 차갑고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반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무더운 늦여름의 어느 날이었다. 남편의 부탁으로 나는 시어머니 집에 대청소를 하러 갔다.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며 누워 쉬었고 나는 혼자 낡은 온돌방을 닦고 마당에 잡초를 뽑았다. 방 한쪽에는 짙은 생나무로 만든 제기장이 놓여 있었다. 가족들은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적지 않은 돈을 들여 그것을 마련했다. 나는 걸레를 꼭 짠 뒤 제기장 주변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오래된 집 안에는 향냄새가 깊이 배어 있었다. 그러다 문득 제기장 아래쪽에 작은 서랍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에는 거의 열지 않는 서랍이었고 레일이 조금 뻑뻑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 나는 힘을 주어 세게 잡아당겼다. 묵직한 철컥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초와 향이 든 상자 몇 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안쪽 깊숙한 곳에는 작은 보라색 천으로 감싼 물건 하나가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고 제법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천을 조심스럽게 펼치자 낡은 통장 한 권이 나타났다. 표지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통장은 내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던 계좌와는 다른 은행의 계좌였다.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강한 불안감에 이끌려 나는 통장을 한 장씩 넘겼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본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계좌 잔액은 5천만 원이 넘었다. 지붕에서 물이 샌다. 엄마 무릎에 보험이 안 되는 주사를 맞아야 한다. 시어머니는 늘 남편을 통해 그런 식으로 하소연했다. 그래서 나는 점심값까지 아끼고 낡은 신발 밑창이 다 닳았는데도 새 신발 한 켤레 사지 못한 채 매달 180만 원을 꼬박꼬박 보냈다. 그렇다면 이 5천만 원이 넘는 돈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하지만 나를 정말 떨게 만든 것은 계좌 잔액이 아니었다. 통장 뒤쪽 페이지에는 시어머니가 둥근 글씨로 몇 가지 짧은 메모를 적어두었다. 출금 내역 옆에는 여러 줄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미나 축하 선물, 옷값, 100일 선물, 미나와 저녁 식사. 통장을 들고 있던 손에 식은땀이 배어 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미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이었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이 시어머니의 비밀 통장에 적혀 있는 것일까? 100일 선물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앞쪽 페이지들을 다시 넘겼다. 3만 원, 5만 원, 심지어 100만 원씩 출금되어 있었다. 출금 날짜를 자세히 확인한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모두 내가 시어머니의 계좌로 180만 원을 보낸 직후에 인출된 돈이었다. 15년 동안 시어머니의 생활을 지키는데 쓰이고 있다고 믿었던 돈이었다. 그 돈은 생활비나 병원비에 쓰인 것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내 돈으로
아들의 내연녀와 두 사람의 아이를 부양하고 있었다. 진실을 깨달은 순간 예전에 들었던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날은 추석이었고 집에는 많은 친척이 모여 있었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서서 수십 명이 먹을 음식을 만들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눈치가 없어. 차 한 잔도 바로 내올 줄 모르잖아. 시어머니는 집안의 고모와 숙모들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대를 이을 손주도 못 낳았으면 최소한 눈치라도 있어야지. 태호가 힘들게 일해주니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친척들은 난처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부엌 한쪽에 서서 채소를 썰던 손을 멈췄다. 억울함에 시야가 흐려졌다. 태호가 힘들게 일한다고? 이 집의 호화로운 음식과 친척들에게 줄 선물까지 모두 내가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번 돈으로 산 것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친척들 앞에서 남편의 체면을 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이 미나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미나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박씨 집안의 손자를 낳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어쩌면 시어머니는 내가 보낸 돈을 찾아 다정한 할머니의 얼굴로 미나에게 건넸을지도 모른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건 태호가 번 돈이야. 너희 새 가정을 위한 선물이란다. 나는 따뜻한 온돌방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소리 없이 웃었다. 진실이 너무 잔인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통장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사진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 손으로 휴대전화를 단단히 잡았다. 그런 다음 통장을 다시 보라색 천으로 감싸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주변의 먼지까지 처음과 똑같이 정리해 두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분하게 말했다. 청소 다 끝냈어요. 그 순간 이 가족을 향한 내 모든 정은 완전히 식어버렸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준비를 남몰래 시작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나는 병실 침대 위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시계 바늘은 오후 3시를 가리키기 직전이었다. 최혜진 변호사가 모든 송금을 중단했다고 알려온 뒤 몇 시간이 지나 있었다. 오늘은 정확히 25일이었다. 내가 매달 시어머니의 계좌로 180만 원을 보내던 날이었다. 아마 지금쯤 시어머니는 현금 인출기 앞에 서 있을 것이다. 평소처럼 내가 보낸 돈을 찾아 미나의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려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몇 번을 확인해도 늘 들어오던 돈은 입금돼 있지 않았을 것이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 차가운 문구가 분명 화면에 떠 있을 것이다. 나는 시어머니가 당황하는 모습을 거의 눈앞에 그릴 수 있었다. 조용한 병실 안에 갑자기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침대 옆에 놓인 휴대전화가 계속 진동했다. 화면에는 이런 글자가 떠 있었다. 시어머니. 나는 곧바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1번, 2번, 3번. 초조함이 가득 뺀 긴 벨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다. 10번째 전화가 끊기기 직전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목이 마르지 않도록 찬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침착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내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첫 마디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설화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받은 뒤 내 상태가 어떤지는 전혀 묻지 않았다. 걱정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모든 일이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분노만 가득했다. 현금 인출기에서 몇 번을 해봐도 돈이 안 나와 태호한테 전화했더니 네가 마음대로 계좌를 막았다고 하더구나. 이게 무슨 뜻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매달 25일이면 시어머니는 늘 은행에 가서 생활비를 인출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돈이 갑자기 사라졌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당황한 기색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머릿속에 둔한 통증을 참으며 침착하게 휴대전화를 귀에 댔다. 수액 병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약물은 여전히 일정하게 혈관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어머니, 저는 방금 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나온 참이에요. 네가 수술 받은 건 알아. 시어머니가 내 말을 끊었다. 그래도 돈 문제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니. 태호한테 다 들었다. 미나 일도 알게 됐다면서? 그럼 오히려 말이 더 쉽겠네.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꺼내는 목소리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었다. 내일이 미나 아들 돌잔치야. 100일 때도 제대로 해줬으니 돌잔치도 잘 치러줘야지. 시어머니는 너무도 당연한 일처럼 말했다. 선물 준비하려고 돈을 찾으려는데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잖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니는 처음부터 미나에 대해 알고 계셨던 거죠? 나는 아주 침착하게 물었다. 시어머니가 비웃듯 웃었다. 당연히 알았지. 미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박씨 집안의 손자를 낳아줬으니까. 결국 너는 태호의 아이를 낳지 못했잖니. 대를 이을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라면 진작 쫓겨났어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다. 태호의 돈은 당연히 피를 나눈 가족을 위해 써야지. 너 같은 남이 질투 때문에 돈을 끊을 권리는 없어. 남. 그 한마디가 차가운 병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나는 수액 바늘이 꽂힌 손을 침대 시트 위에서 꽉 쥐었다. 15년 동안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시아버지가 남긴 낡은 집을 지킨 사람은 나였다.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전화하기만 하면 야간 근무를 막 마친 뒤에도 지친 몸을 이끌고 가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다. 좋은 걸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철 과일도 빠짐없이 보내드렸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에게 나는 여전히 남일 뿐이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쉬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어머니. 내 침착한 목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했다. 어머니가 아주 크게 잘못 알고 계신 게 하나 있어요. 잘못 알고 있다고? 뭘? 나는 한마디씩 또렷하게 끊어 말했다. 어머니가 매달 찾아 쓰신 180만 원은 태호의 월급이 아니에요.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전부 제가 병원에서 일해받은 월급과 결혼 전부터 모아둔 저축금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난 못 믿겠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태호는 영업부장이야. 월급도 꽤 많이 받아. 나는 감정을 섞지 않고 사실만 말했다. 태호의 월 실수령액은 280만 원이에요. 아파트 대출금과 공과금, 식비, 용돈을 빼면 남는 돈이 없어요. 처음부터 어머니 생활비를 댈 형편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곧바로 입을 다물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태호에게 급여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시어머니가 숨을 들이마시며 반박하려던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흰 가운을 입은 담당 의사 강도연이 들어왔다. 창백한 내 얼굴과 휴대전화를 꽉 쥔 손을 본 그는 곧바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강도연 의사는 빠르게 다가와 올라가고 있는 혈압 수치를 확인한 뒤 내 손에서 휴대전화를 받아들었다. 저는 문설화님의 담당 의사입니다. 환자는 방금 뇌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판자는 시어머니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강도현 의사가 말을 끊었다. 모든 전화와 면회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당분간 중단하겠습니다. 그는 통화를 종료하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뒤 수액관을 다시 확인했다. 지금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환자분 몸만 생각하세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창밖의 하늘은 어느새 노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나는 15년의 결혼 생활이 오늘로 끝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바로 그때 탁자 위에 휴대전화 화면이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었다. 최혜진 변호사가 보낸 짧은 문자였다. 나는 아픈 머리를 조금 들어 화면을 바라보았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분쟁 대상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미나가 살고 있는 집도 확인했습니다. 나는 문자를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미나 아들의 돌잔치였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어떤 현실과 마주하게 될지 아직 모르고 있었다. 나의 진짜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다. 짧은 두 문장은 내가 반년 동안 의심해온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태호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 돈으로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최혜진 변호사의 조사 능력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남편은 휴일이면 골프를 치러 가거나 출장을 간다고 자주 말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찾아간 곳은 교회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다. 그곳이 바로 미나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었다. 놀랍게도 임대차 계약 명의자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다. 월세는 매달 120만 원이었다. 남편이 얼마 되지 않는 용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월세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답은 시어머니의 비밀 통장에 있었다. 내가 매달 시어머니의 계좌로 보낸 180만 원 가운데 120만 원이 미나의 집 월세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남편은 자신의 월급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는 내가 번 돈으로 내연녀의 집 월세를 내고 있었다. 남은 60만 원은 시어머니가 생활비로 썼다. 그날 오후 최혜진 변호사가 병원에 찾아와 등기우편 발송 영수증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았다. 첫 단계는 끝났어요. 나머지는 저들이 스스로 드러낼 겁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을 들었다. 머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숨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밤 소등 시간이 지난 뒤 휴대전화 화면이 다시 켜졌다. 보낸 사람은 태호의 여동생 수진이었다. 수진은 결혼해 고향에 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독한 말을 내뱉을 때마다 유일하게 미안한 기색을 보이던 사람도 수진이었다. 문자는 화면을 몇 번이나 내려야 할 만큼 길었다. 나는 침대 등받이를 조금 세운 뒤 두통을 견디며 문자를 읽기 시작했다. 설아 언니, 수술을 막 마친 언니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서 정말 미안해요. 첫 문장부터 미안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오늘 엄마 집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와 오빠가 그동안 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수진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박씨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를 자랑하고 돌상과 새 한복, 강남에서 주문한 케이크까지 준비했다고 했다. 하지만 출장 뷔페 업체 측에서 결제를 요구했을 때 시어머니는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수진이 일단 대신 결제했다. 바로 그때 태호가 돌아와 변호사에게서 재산 보전 관련 서류와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황한 시어머니는 무심코 이렇게 내뱉었다. 그럼 이제 생활비는 어떻게 하니? 미나 집 월세는 또 어떡하고? 그 한마디로
수지는 모든 사실을 알아차렸다. 추궁을 받자 태호와 시어머니는 내가 매달 보낸 돈으로 미나의 집 월세를 내고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충당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싸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늙으면 미나가 자신을 돌봐주기를 바랐다. 반면 미나는 태호가 낡은 집을 팔아 자신에게 새 아파트를 사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돌잔치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서로를 향한 비난 속에서 끝났다고 했다. 설아 언니, 저는 엄마와 오빠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의 문자 마지막 부분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언니가 싸우기로 결정한다면 제가 모든 사실을 증언할게요. 병원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언니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물건이 하나 있어요. 끝까지 읽은 나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수술에서 깨어난 뒤 처음으로 내가 완전히 혼자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수진에게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그 다음 날 아침, 미나가 병원에 찾아왔다. 미나는 침대 옆 탁자 위에 협의 이혼 신청서 한 장을 올려놓았다. 태호는 이미 서명했어. 나는 그 서류에 손을 대지 않았다. 미나는 휴대전화를 열어 태호가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오래전에 끝났고 곧 이혼할 것이라고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보여주었다. 내 변호사 말로는 내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믿었다면 네가 나한테 위자료를 청구해도 반드시 인정되는 건 아니래. 미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서랍을 열어 3주 전 태호가 서명한 난임치료 기록 사본과 공동생활비 이체 내역, 결혼기념일에 그가 보낸 메시지를 미나 앞에 내려놓았다. 태호는 여전히 내 집에서 살았고 남편 자격으로 치료 서류에 서명했으며 모든 비용도 계속 내가 부담하게 했어. 나는 미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말 우리 결혼이 끝났다고 믿었다면 그 메시지를 전부 변호사에게 넘겨. 미나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때 설명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나는 협의 이혼 신청서를 다시 밀어 돌려보냈다. 태호지.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말을 이었다. 네가 사는 집의 월세도 내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돈으로 냈어. 이번에는 미나의 얼굴빛이 정말로 변했다. 그럴 리 없어. 태호한테 물어봐. 나는 베개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이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을 거야. 미나는 몇 초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 나가기 전까지도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네가 소송에서 이기면 태호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태호를 되찾고 싶었던 적 없어. 나는 대답했다. 내가 되찾고 싶은 건 내 인생이야. 미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미나의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미나가 떠난 지 5분 뒤 내가 정말로 기다리던 사람이 마침내 나타났다. 설화 언니, 제가 방금 복도에서 만난 사람이. 수진이 당황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진의 손에는 커다란 갈색 봉투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맞아, 미나야. 하지만 그 여자와의 일은 이미 끝났어. 나는 수진에게 옅게 미소 지었다. 아마도 지난 15년 동안 내가 지어본 표정 중 가장 평온한 얼굴이었을 것이다. 수진은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다. 갈색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뒤 아주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 두 손으로 가볍게 쓸어내렸다. 수진의 눈은 붉고 부어 있었다. 아마 전날 밤부터 계속 울었던 듯했다. 설아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수진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건 집에 있는 제기장 뒤에 숨겨져 있던 거예요.
엄마가 오빠에게도 숨긴 채 오랫동안 감춰뒀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나는 아직 수액줄이 연결된 손을 내밀어 봉투를 받았다. 봉투는 낡아 있었고 모서리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던 듯 살짝 닳아 있었다. 나는 봉투를 열어 안에 든 물건들을 꺼내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놓았다. 낡은 검은색 표지의 수첩 한 권과 은행 서류 몇 장이었다. 수첩 표지를 보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갑자기 되살아났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수첩이었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었고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서툰 분이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비꼴 때마다 시아버지는 난처한 표정만 지은 채 조용히 내게 차 한 잔을 따라주곤 했다. 설아야, 늘 너한테 폐만 끼치는구나. 시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난임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부엌에 서 있지 못할 때 내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해 준 사람은 시아버지뿐이었다. 그 다정한 시아버지는 우리가 결혼한 첫 해 겨울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비가 내리는 차가운 장례식 날,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었다. 집 대출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이 먼저 가버렸어요. 나 혼자 그걸 어떻게 갚아요? 이 집에서도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 절망적인 울음을 완전히 믿었다. 시아버지가 남긴 집이 팔리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남편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신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분명했다. 시어머니의 눈물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까지 매달 180만 원을 보내기로 했던 것이다. 설아 언니, 어젯밤에 집 등기 권리증을 찾았어요. 수진이 힘겹게 말했다. 오빠 계좌가 동결되자 엄마가 크게 당황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깊이 잠든 뒤 수지는 제기장 뒤쪽에 숨겨진 서랍을 확인했다. 그곳은 예전에 내가 미나의 이름이 적힌 통장을 발견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통장 아래쪽 판자가 조금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걸 떼어내보니 이 봉투가 밑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수진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 뒤 검은색 수첩을 펼쳤다. 페이지마다 시아버지의 단정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수진은 빨간색 메모지로 한 페이지를 표시해 두었다. 그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안에는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확인서가 끼워져 있었다. 수익자는 시어머니였다. 지급 금액란에는 3억 원이라는 숫자가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은행이 발급한 주택담보대출 완납 확인서가 있었다. 서류에 적힌 날짜는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 달이었다. 시아버지가 대출을 받을 때 가입한 신용보험 덕분에 주택담보대출은 15년 전에 전액 상환된 상태였다. 나는 손에 든 서류를 꽉 움켜쥐었다. 머리의 수술 부위가 심장 박동에 맞춰 욱신거렸다. 처음부터 그 집에는 빚이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3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았고 갚아야 할 대출도 없었다. 그런데도 친척들 앞에서 빚을 갚을 수 없다며 거짓 눈물을 흘렸고 내게서 매달 180만 원씩 계속 받아갔다. 무려 15년 동안이었다. 내가 보낸 돈의 총액은 3억 원을 넘었다. 태호는 보험금에 대해 몰랐을 수도 있지만 15년 동안 어머니가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해 왔는지 알려고 한 적도 없었다. 설어 언니, 정말 미안해요. 수지는 의자에서 일어나 내 침대 옆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엄마는 아빠의 죽음까지 이용해서 언니를 속이고 돈을 받아냈어요. 정말 너무했어요. 수진의 얼굴 위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수진아, 네가 사과할 필요는 없어. 나는 두 손으로 수진의 따뜻한 손을 감쌌다. 네가 이걸 찾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영원히 진실을 몰랐을 거야. 오히려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야 해. 그 말을 들은 수진은 더욱 서럽게 울었다. 수진이 눈물을 닦고 조금씩 진정하자 나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른 물건 하나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흰색 봉투였다. 겉면에는 시아버지의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설화에게, 나에게 남긴 편지였다.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는 왜 나에게 편지를 남긴 것일까? 어쩌면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추고 싶었던 또 다른 진실이 들어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열기 위해 가장자리에 손가락을 올렸다. 바로 그때 노크도 없이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설아님, 죄송합니다. 간호사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간호사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남편분과 시어머니가 1층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꼭 만나야 한다며 방금 보안 요원을 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간호사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익숙한 고함과 함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설아야, 어디 있어? 피하지 말고 당장 나와. 흥분한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 뒤로는 남편의 무겁고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이어졌다. 두 사람의 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지며 그들을 파멸로 곧장 이끄는 초읽기처럼 들렸다. 나는 시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수첩 안에 넣고 이불 아래에 숨겼다. 수지는 곧바로 일어나 나를 지키려는 듯 침대 앞을 막아섰다.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지만 내 마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비켜요. 나는 이 여자의 시어머니예요.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이 열리자마자 강도연 의사가 앞으로 나서서 두 사람을 막아섰다. 환자는 아직 면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태호는 어머니 뒤에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다. 설아야, 네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신청만 취하하면 이제부터 모든 일은 변호사를 통해 처리할 거야.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시어머니가 한 걸음 더 들어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다. 수진은 내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제가 증언할 거예요. 수진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미나의 집 월세에 대해서도요. 돌잔치에서 엄마가 한 말도요. 그리고 제가 이 봉투를 어디에서 찾았는지도 전부요. 시어머니는 수진이 들고 있는 갈색 봉투를 바라보았다. 얼굴빛이 변했다. 그걸 열어봤니? 그 말에 태호가 처음으로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그 안에 뭐가 있는데?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도연 의사는 보안 요원들에게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도 태호는 그 봉투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졌다. 남은 것은 두려움뿐이었다. 열흘 뒤 나는 퇴원했다. 최혜진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남을 주선했다. 더 이상 병실을 그들이 분노를 쏟아내는 장소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태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했다. 낡은 정장을 입었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옆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가방을 꽉 끌어안고 있었다. 미나는 오지 않았다. 자신의 변호사만 보냈다. 수지는 내 옆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서류철 3개가 놓여 있었다. 첫 번째 서류철에는 내가 15년 동안 송금한 모든 내역이 들어 있었다. 두 번째에는 태호가 미나를 위해 빌린 집의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마지막 서류철에는
수진이 제기장 아래에서 찾아낸 봉투가 들어 있었다. 최혜진 변호사는 송금 내역서를 태호 앞으로 밀었다. 박태호 씨, 우선 송금인 이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태호는 한 장씩 넘겼다. 첫 장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10번째 장에도 여전히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도 마찬가지였다. 내 이름은 없네요. 태호가 말했다. 맞습니다. 최혜진 변호사가 답했다. 문설화 씨가 15년 동안 송금한 총액은 3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출금 내역과 미나의 임대차 계약서를 송금 내역서 옆에 놓았다. 태호는 두 자료의 날짜를 대조한 뒤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엄마, 이 돈이 설아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 시어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부부가 같이 살면 누구 돈이든 다 같은 돈이지. 게다가 설아가 자진해서 보낸 돈이야. 그건 나한테 준 돈이지 빌려준 돈이 아니야. 그것이 시어머니가 준비해 온 반박이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카드 몇 장을 꺼냈다. 그 카드들에는 내가 예전에 어머니 이 돈으로 지붕을 수리하세요. 무릎 진료 꼭 받으세요라고 쓴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것들을 최혜진 변호사 앞으로 밀었다. 며느리가 자진해서 준 돈이에요.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어떻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태호는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찾은 듯 곧바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최혜진 변호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카드 옆에 시어머니가 태호에게 보낸 문자들을 내려놓았다. 집에 아직 빚이 남아있다. 지붕이 새니 급히 고쳐야 한다. 이번 달 병원비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는 일부 자금이 내 혼전 저축에서 나왔다는 증빙과 송금 직후 이루어진 출금 내역을 제시했다. 저희는 카드에 적힌 한마디만 보고 이 돈을 증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혜진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명했다. 송금 당시 시어머니께서 밝힌 사용 목적, 그중 일부가 의뢰인의 혼인 전 저축금에서 나온 자금이라는 점, 그리고 그 돈이 고지된 목적과 전혀 다르게 사용된 방식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녀는 미나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앞으로 밀었다. 특히 집 수리와 치료비에 쓰겠다고 한 돈이 아들의 불륜 상대가 사는 집의 월세로 쓰였습니다. 이 사건이 법정에 가면 자발적인 증여라는 주장은 인정받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침묵했다. 최혜진 변호사가 임대차 계약서를 펼쳤다. 이민아 씨의 임대차 계약은 박태호 씨 본인 명의로 체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120만 원씩 문설아 씨가 송금한 직후에 출금됐습니다. 태호는 페이지 마지막에 적힌 자신의 서명을 바라보았다. 그럼 내가 설아 돈으로 미나 집을 빌렸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곧바로 말했다. 엄마는 그저 네 새 가정을 지켜주려고 한 거야. 새 가정? 태호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설아는 뭐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갈색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 이거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자마자 손을 뻗어 낚아채려 했다. 수진이 시어머니의 손목을 붙잡았다. 제가 찾았어요. 수진이 말했다. 이제 그만 숨기세요. 봉투 안에는 주택담보대출 완납 확인서와 3억 원의 생명보험금 지급 확인서가 들어 있었다. 태호는 한참 동안 서류를 읽은 뒤 고개를 들었다. 대출은 15년 전에 다 갚았잖아. 엄마는 3억 원까지 받았고. 시어머니가 다급히 해명했다. 엄마도 만일을 대비해 돈을 가지고 있어야 했어. 그럼 왜 집에 빚이 남아있다고 했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너희가 엄마를 도와줬겠니? 대답은 너무도 빠르게 튀어나왔다.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태호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었다. 대출은 이미 완납됐고 어머니는 거짓말을 했으며 미나의 집 임대차 계약서에는 태호 자신의 서명이 있었다. 아직 하나가 더 있어요. 나는 봉투에서 흰색 편지를 꺼냈다. 봉투 겉면의 글씨는 이미 희미해져 있었다. 설화에게. 나는 편지를 펼쳤다. 설화야, 아버지가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겠구나. 그 한 문장만으로도 목이 메었다. 나는 계속 읽었다. 아버지는 집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도록 정리해 두었고, 어머니가 살아가는데 충분한 보험금도 남겨두었다. 훗날 누군가 네게 그 빚을 떠안아야 한다고 말하거든. 믿기 전에 반드시 서류부터 확인하거라. 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읽었다. 태호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잘못된 일을 앞에 두고도 자주 침묵한다. 아버지는 그 침묵 때문에 네가 피해를 보게 될까 두렵다. 태호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꽉 쥐었다. 마지막 줄에는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설화야, 너는 이미 충분히 애썼다.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나는 편지를 접었다. 방 안은 에어컨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그건 그 사람 편지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편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수진이 내 앞을 막아섰다. 저는 아빠 글씨를 알아요. 수진이 말했다. 그리고 이걸 어디에서 찾았는지도 제가 증언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딸을 바라보았다. 너는 남의 편을 들겠다는 거니? 수진이 대답했다. 15년 동안 남처럼 취급받은 사람은 설화 언니예요. 시어머니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혜진 변호사는 이혼 합의서 초안을 태호 앞에 놓았다. 오늘 서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서류를 가져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문설아 씨와의 모든 연락은 제 사무실을 통해 진행해 주십시오. 태호는 서류를 보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설화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거 알아. 나는 기다렸다. 나는 그 돈이 네 돈인 줄 몰랐어.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야. 나는 대답했다. 그건 달라. 태호가 눈을 감았다. 미나와는 끝낼게. 그건 당신 일이야. 돈도 갚을게. 그건 당신 책임이고. 내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나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명령하는 태도도 없었다. 남은 것은 두려움뿐이었다. 당신은 나를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야. 나는 말했다. 당신이 가진 것만으로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게 두려운 거야.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최혜진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절차를 계속 진행해 주세요. 그렇게 만남은 끝났다. 태호는 서류를 가지고 돌아갔다. 3주 뒤, 태호의 변호사가 협의를 요청해 왔다. 미나 역시 더는 월세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서면 답변을 보내왔다. 한때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던 사람들은 이제 돈 한 푼까지 따지기 시작했다. 나는 필요한 서류에만 서명했다. 8개월 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다. 증거로 확인된 금액은 반환 대상에 포함됐다. 불륜에 따른 위자료는 별도로 해결됐다. 태호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부양 의무도 계속 이행해야 했다. 최종 결정을 받은 날, 나는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저 시아버지의 편지에 적힌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날 저녁 나는 지하철역 근처 꽃집에서 노란 꽃 한 다발을 샀다. 새 아파트 창가에 꽃을 놓았다. 휴대전화에는 박 씨 집안에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한 통도 없었다. 방 안은 아주 조용했다.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1년 후 나는 병원 행정창구로 복귀했다. 종양은 완전히 제거됐고 심각한 후유증도 남지 않았다. 태호는 더 작은 회사로 옮겼고 합의에 따라 매달 수입의 일부를 상환했다. 시어머니는 낡은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미나는 더는 월세를 내줄 사람이 없어지자 곧바로 그 집을 나갔다. 나는 변호사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그 정도만 알았을 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어느 주말 오후 수진이 자신의 작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 한 봉지를 가져왔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다. 돌아가기 전 수진은 아버지의 수첩을 탁자 위에 놓았다. 편지는 여전히 마지막 페이지에 끼워져 있었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예전에 나는 가족이란 그 안에 남기 위해 참고 견뎌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한 사람이 자신을 지워야만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애초에 가족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내렸다. 돈을 빨리 보내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었고 왜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신 결정하는 사람도 없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번에는 그 고요에 다른 이름이 있었다. 자유. 1년 전 나는 다시 깨어날 수 있을지조차 모른 채 수술실 문을 통과했다. 1년이 지나서야 그날 구해진 것이 내 몸만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내 인생도 함께 구해졌다. 여러분이 설아라면 진실을 알게 된 즉시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태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